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신성범 전 의원, 조기현 변호사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의 수능 관련 발언 이후에 정치권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당정에서는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서 수능 문제 중에 이른바 초고난도 문제, 그러니까 킬러 문항을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출제 기법을 고도화해서 수능의 변별력과 적정 난도를 확보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의원님, 먼저 이번 당정이 발표한 대책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 사건의 흐름을 쭉 이제 지금 와서 종합해 보면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이 사단이 왜 벌어진지는 이해는 돼요.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주호 교육부총리한테 분명하게 사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는 수능 문제점을 고치라고 지시했다. 네. 그 6개월 전이죠. 작년에. 그러니까 또 하나는 올해 3월 달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수능 기본 방향을 발표할 때 이미 킬러 문항은 없애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해놓고는 이번에 6월 달에 있었던 모의평가, 모평에서는 킬러 문항이 그대로 나왔단 말이에요. 이 문제를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시가 이행되지 않았다고 해서 질책하고 하면서 교육과정평가원장, 대학국장을 이렇게 뭐랄까 좀 징계를 한 거 아니에요. 징계라기보다는 책임을 물은 것 아니냐, 이렇게 흐름은 정리가 돼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말도 대통령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지시했다는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억울해할 만한 구석이 분명히 있다. 네. 그리고 꼬인 게 어디 있느냐, 이주호 장관이 대통령 지시사항을 설명하면서 학교 수업만 열심히 따라가면 풀 수 있도록 문제를 출제하라고 지시했다. 이렇게 되면서 사교육 문제도 빠져버리고 공교육 강화도 빠지고 남는 것은 물수능이냐 불수능이냐. 이번에는 물수능 되겠네라는 변별력 문제가 나와버린, 이게 좀 아픈 대목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정책 조율 과정에 문제점도 있었고, 두 번째는 정책을 발표하는 어떤 홍보, 커뮤니케이션도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냐라는 점이 좀 부각됐다. 그다음에 남는 문제는 결국 이제 9월 달에 모의평가가 어떻게 될 거냐. 네. 과연 뭐가 변별력을 유지한 거. 교육 과정에서 나왔는데 변별력이 유지되느냐는 문제. 9월 모의평가 때. 또 하나는 결정해서 11월 그날 당 수능, 내년 수능 때 과연 변별력이 확보될 거냐. 이것은 이제 교육과정평가원의 실력, 출제자들의 실력이 맡겨지게 된 거죠, 지금. 네. 조기현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수능이 150일 남았습니다. 지금 며칠 동안의 교육 현장에서의 대혼란을 수습할 수 있는 대책이냐, 저는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혼란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요. 학부모와 학생들은 그렇다면 도대체 올해 수능은 어떻게 출제되는 것이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거냐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통령이 사실 이 발언이나 이 정책에 대해서 충분히 보고받고 검토되고 숙고해서 내놓은 발언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뭐 교과 범위 내에서 출제하라는 지시, 그 이후에 교육부 장관의 해명, 대통령실의 또 다른 해명, 이렇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내용이 결론은 뭐냐면 도대체 그러면 수능을 어떻게 치르겠다는 것이거든요. 사교육비 절감 대책으로서 수능 출제 문제는 충분히 언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50일 남은 지금 시점에서 언급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충분히 올해 수능까지 보고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 하면 그게 반영됐는지 여부는 6월, 9월 모의고사를 보고 실제 11월에 수능이 어떻게 출제됐는지 보고 이에 대해서 그 수험생들이 어떻게 결과를 받아냈고 그거에 대한 난이도에 대한 평가가 어땠는지, 그게 실제 사교육비 문제로 어떻게 연결될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된 다음에 아무리 빨라도 내년 수능에서 정책을 제안하고 지시를 하셨어야 되죠. 지금 수습이 되겠습니까, 이 문제로? 킬러 문제 같은 경우요, 이번에 6월 모의고사에 문제 제기를 했다고 하는데 아직 결과도 안 나왔습니다. 몇 번 문항이 어떤 부분에서 킬러 문제고 이게 왜 교과형이 바뀐지에 대한 분석도 채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육부에서 이 문제를 어떤 원인에서 어떤 대책을 갖고 지금 이 발언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교육부 스스로도 정리가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전체적으로는 학부모와 학생들이 혼란을 겪지 않을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여전히 대통령이 말씀하신 내용을 거스르지 않는 법이 내에서 그 부분만 수습하려는 것을 대책으로 내놓다 보니까
교육 현장의 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고 이게 11월 때까지 계속 지속될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사교육의 온상으로 지목이 돼서 폐지하기로 했었던 자사고, 외고, 국제고는 일단은 존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지금 우리 문제의 초점인 수학 능력 시험, 수능하고는 좀 상관이 없다는 점을 좀 전제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자, 자율형 사립고, 외국어 고등학교, 국제고는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에 굉장히 드라이브를 걸어서 취소, 이게 자사고 지정 취소를 했는데 10개 고등학교가 다 아시잖아요. 10개 고등학교가 취소 소송에서 이 법정에서 이겼어요. 10개국가 무려 10대 0으로 교육부와 교육청이 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세화, 배제, 숙문실 이런 것도 나올 정도.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손을 못 댄다는 거예요. 지금 뭐 손을 대야 된다는 필요가 있느냐를 떠나서 변론으로 하고 법원에서 지난 정부의 정책이, 대책이, 처리가 잘못되다고 판단 나 부분이기 때문에 존치하는 게 당연히 지극히 당연한 거다. 정상화된 거라고 좀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예. 그러니까 이미 법원에서 결정이 내려진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논의 사항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셨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법원에서 이 자사고 지정 취소 판결은 지금 말씀하신 결과가 맞는데 이제 절차 문제였지 이 내용의 문제는 아니었고요. 어찌됐든 문재인 정부의 일관된 입장은 폐지였고 윤석열 그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 공약에는 존치 입장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역시 이 정책으로 제시를 하려면 최초의 교육부 업무 보고 작년에 있었을 것이고요. 아마 그리고 교육개혁 정책보고를 하면 진작에 어떤 거시적 정책 방향으로 나왔어야 되는데 이제야 다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부모들이나 학생들 입장에서는 교육 정책은 장기적으로 예측 가능성이 제일 중요한데 예. 지금 갑자기 이 수능 난이도 문제는 아니라고 했지만 어쨌든 올해 수능 문제를 필두로 해서 이 문제가 제기되니까 다시 자사고 특목고 이 폐지 문제를 다시 언급하거든요. 이렇게 모든 교육 정책이 즉자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될 때마다 대책을 내놓는 것 같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 혼란을 좀 가중시키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사교육비를 줄이는 데 있어서 이 자사고 특목고 폐지가 효과는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야 뭐 초중고등학교의 과정에서 자사고나 국제고등의 진학을 위한 사교육비가 높아지는 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효과는 있을 수 있는데 뭐 정책적으로 현 정부가 존치를 하면서 원래 취지대로 학교를 유지하겠다 이런 정책은 선택할 수 있고요. 일부 반대가 있더라도 추진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왜 이 정책을 왜 어떻게 언제까지 할지 그리고 뭐 이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 정책을 해 오다가 존치한다고 하면 이 설립 취지대로 가겠다는 건지 아니면 지금의 문제가 되고 있는 고교 서열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올해 수능 문제가 나오니까 이 문제까지 다시 붙여가지고 또 하다 보니까 자꾸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교육 정책은 100년째 대계라고 하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장기적으로 이 정부 내내 어떻게 할 것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으로 나와야 되는데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즉자적 대응을 하는 게 아닌가 해서 좀 걱정스럽습니다. 네. 그 조기현 변호사의 말씀 일부분은 좀 타당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걸 전제로 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예를 들어서 뭐 현재의 수능 체제에서도 사교육 의존도가 너무 높으니 교육부에서 대책을 마련하라 이렇게 원론적으로 말씀하셨다라면 큰 문제는 없이 넘어갔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수능 이야기를 수능 시험 이야기를 변별력 이야기를 그럼 대통령이 이야기할 수 없는 사안이냐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사안이냐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이게 대통령이 말할 수 있다. 수능의 변별력을 높여라 내지는 좀 교과 과정 범위 안에서 제출해서 이게 내서 사교육으로 이전되는 일들, 사교육을 받은 사람이 좀 더 점수를 많이 받는 일은 없도록 하라고 지시할 수 있다고 봐요.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갔다. 5달 남았다. 그다음에 이게 시장에 주는 충격이나 이런 걸 어떻게 보면 체제가 복잡한 걸 대통령이 아직은 잘 인지 못한 상태에서 한 것 아니냐는 점은 좀 아픈 대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점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9월 그리고 모의평가 11월 26일에 실제 시험 그리고 지금 또
또 당정협의회에서 나온 적어도 킬러 문항 배제 이런 원칙이 지켜지면서도 변별력을 확보하느냐가 결국 관건이라고 보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는 좀 있다고 봐요. 교정할 그런.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수능에서 나오는 초고난도 문항 저도 봤습니다만 굉장히 이것이 고등학생의 수준에서 풀 수 있는 문제인가 뭐 굉장히 의문이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킬러 문항을 수능에서 배제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좀 공통된 인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런 킬러 문항만을 대상으로 한 사교육 시장이 그동안 크게 번성해 왔던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일단 킬러 문항을 배제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통적 인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다만 수능이 말씀해 주신 대로 5개월밖에 남지 않았고 그 상황 속에서 또 수능 출제를 주관하는 교육과정평가원장이 또 스스로 사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나 학생들은 좀 혼란이 가중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이제 핵심을 말씀하시는 혼란인데 이게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 그 교육과정평가원장이 그만두신 것은 3월 달에 자신이 킬러 문항을 없애겠다고 발표를 해놓고는 6월 모의평가에서 그대로 제출한 사실, 네. 그러니까 출제된 사실. 여기에 대한 저는 평가가 책임이 가장 크다고 보고 두 번째 말씀하시던 부분은 저는 뭐 맞는 측면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5달 남겨놓고 도대체 우리는 어떡하란 말이냐. 이게 뚜렷한 대안이 없이 왜 혼란을 초래하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학부형들이나 수험생들이 저는 일정 부분 저는 그런 문제 제기할 만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만 이게 지금 사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사교육 걱정 없는 사회라는 정교조 성향의 진보 단체에서도 이것은 킬러 문항 없애자. 이거는 맞다. 윤석열 대통령의 방향은 맞다라고 인정하고 있고 심지어는 민주당의 그 출신 강모 의원은 이런 사교육 걱정 없는 사회라는 단체와 함께 법안을 발의한 적도 있다는 사실을 좀 제가 좀 지적하고 싶고 또 하나는 이른바 사교육에 아주 연봉을 많이 받는 돈을 많이 버는 속칭 일타 강사들이 일제히 반발하다가 결국은 사교육에 당신들 수입 줄어드니까 여기에 편성하는가라는 사회적 비판에 몰려서 어떻게 보면 조용히 지금 지내고 있다는 사실 좀 더 이 의미가 뭐냐도 우리가 함께 봐야 된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조기현 변호사님 얘기 듣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대통령실 해명이었는데요. 3월 달에 교육과정평가원이 그 내년도 수능 올해 2024년도 수능 계획을 발표하면서 뭐 대학 수학 능력을 학생들이 학교 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문제를 풀 수 있는 걸로 하라. 만약 이 지침이 대통령이 수능의 공정성에 지시를 했기 때문에 이 지침이 나온 것처럼 이제 그 대통령실 해명했는데요. 이 문구는 작년에도 똑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부의 수능 어떤 그 난이도라든가 출제 지침은 원칙적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실제 딱 집어서 킬러 문제를 배제하라는 구체적 지시가 있었는지는 아직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데 대통령 발언 이후에 지금 그게 문제가 되니까 지금 다 이렇게 사실이 아닌 부분으로 다 꿰맞춰서 마치 그 교육부 국장, 교육과정평가원이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지금 문제를 삼고 그거에 대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뭐 조치 취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실제 대통령 지시가 있었는데 이행이 안 됐다고 하면 대통령께서 뭐 화낼만 하죠. 그리고 본인이 추구하는 교육의 어떤 신념이라고 하면 그런데 5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11월까지 이분들이 수능을 출제하고 난이도를 조정해야 되고 학생들의 어떤 안정적으로 수능을 치를 수 있도록 관리 책임을 지는 분들인데 지금 이렇게 책임을 묻는다면 이 지금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나 교육부 담당자들이 소신 있게 지금 일할 수 있겠습니까? 이 결과에 대한 책임은 올해 수능이 끝나고 난 다음에 물었어도 충분하다고 보는데요. 이제 그래서 민주당에서 입장은 뭐냐면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게 아니냐. 이번에 교육부 담당 국장도 그렇고 교육평가원장도 그렇고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인사 내지는 문재인 정부 때 전 교육부 장관과의 특별한 인연 때문에 찍어내기를 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을 정도로 무리하게 지금 인사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인사들을 찍어내기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한 의견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제 눈에 그렇게 비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육과정평가원장,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교육부 공무원 출신일 테고 전문가적인 성격인데 그런 분을
지금 뭐 문재인 정부 때 사람이라서 찍어낼 가능성이 거의 없다 그럴 때 교육부 대학국장도 마찬가지고 그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6개월 전에 대통령이 지시했는데 이것이 안 먹힌 과정을 역으로 추적하다 보니까 결국 문제의 발단은 어떻게 보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그 어떻게 보면 교육부총리의 지시가 잘 안 전달된 건지 아니면 전달받고도 무시한 건지 모르겠는데 결국은 대통령, 교육부총리 그리고 교육과정평가원 이어지는 이 루트 어디에선가는 그 지시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찾아내고 문책한 거 아닌가 저는 그래 봅니다. 네. 예.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는 이재명 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의 연설이 있었습니다. 연설 내용 중에 좀 여러 가지 제안이 나왔는데 어떤 점에 좀 주목해서 보셨는지. 여당 대표의 그 첫 연설이죠. 김기현 대표께서 하신. 그러니까 경제 문제 지금 심각한 상황이고 외교 안보 문제도 지금 심각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좀 안심을 드릴 만한 어떤 대안, 여당다운 어떤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했는데 대부분 과거와 이념과 또 문재인 정부, 야당과 싸우겠다는 내용이 일관됐습니다. 그러니까 걱정을 더하는 연설입니다. 그러니까 야당의 일부 문제에 대해 지적할 수 있고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비판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여당다움, 그러니까 여당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대통령과 여당의 뭐 어떤 관계를 설정해야 되는데, 그래서 야당에게는 어떤 도움과 협치를 요구할지 이런 내용들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처음 시종 일관 야당과 싸우겠다는 얘기고, 지금 특히 제일 걱정되는 것은 이 야당을 비판하면서 또 노조라든가 일부 뭐 교육단체를 비판하면서 계속 이념적 문제를 거론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인식 자체가 너무 뭐 지체돼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챗 GPT 시대, AI 시대에 이 포항제철을 얘기하고 경부 고속도로를 얘기하면서 보수의 가치를 얘기하면 이제 공감하시겠느냐 말입니다. 근데 그런 내용들을 야당을 비판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금 삼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여당다운 연설이 아니었다. 여당 국민들께서 지금 정부 여당에 기대하는 내용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다소 실망스러웠습니다. 여당다움이 실종된 연설이었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신 의원님. 야당에서는 저렇게 박하게 평가를 하는 게 뭐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다만 제 입장에서 보면 이런 거죠. 앞부분에서 사회적 약자를 강조하시다가 그 부분을 좀 더 저는 강조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럼 우리 여당은 국민의힘은 어떤 방향으로 나겠다는 게 조금 더 나왔으면 좋았었는데 그 부분이 좀 짧았다는 느낌은 들었고 그런 아쉬움을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어요. 근데 무엇보다 이런 대목이 정리가 잘 뭐랄까 부각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 국회의원의 정치 쇄신 우리 국민의힘은 정치 혁신의 길로 나가겠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의원 감축 300명에 10% 30명 줄이자. 또 문호동 무임금 김남국 의원 보지 않았느냐? 일은 안 하면서 임금은 급여는 받아가는 세비는 받아 이런 국회의원 하지 말자. 또 하나 불체포 포기 서약하자 같이 하자. 이런 3대 쇄신 정치 쇄신을 우리가 먼저 할 테니까 야당도 동참해달라. 지금 당장 서명합시다라고 야당에 제안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 야당의 반응도 좀 나와줘야 되는데 너무 일방적인 정치적인 공격으로 받아들이고 답변이 없는 이런 대목은 좀 뭐 메아리 없는 목소리처럼 들려서 안타까웠다는 생각이 들었고 특히 김기현 대표 연설 가운데 이런 부분은 조금 새로운 사실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들어와 있는 중국인 가운데 작년 6월 지방선거 기준으로 해서 10만 명이 우리 투표권을 갖고 있다. 10만 명이 우리 대한민국 투표권을 갖고 있다. 근데 중국에 나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은 투표권이 한 명도 없다. 상호주의의 원칙에 의하면은 이 10만 명에게 투표권을 줘야 되냐만 이런 논쟁거리를 제공한 것, 생각거리를 제공한 것처럼 뭐 적당했다고 보고 다만 건강보험료 이게 일부 언론에서는 많이 뭐 먹튀라는 이야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그게 북경에 나가 있는 중국에 나가 있는 우리 국민이 받는 중국의 건보료보다 건보 혜택보다 우리나라에서 워낙 많은 건보료 혜택을 제한 중국인들이 받아간다는 부분 이거는 많이 이야기된 건데 이런 부분도 상호주의를 적용하는 게 맞는지는 저 개인적으로는 좀 회의적이었어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 김기현 대표가 여러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만 그중에서 관심을 끄는 것이 역시 국회의원 정수 10% 축소, 그러니까 30명을 줄이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앞서서 정개특위가 가동되기도 했었고 국회의원 전원위원회가 가동되기도 했습니다만 거기서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했었는데 김기현 대표가 오늘 다시 국회의원 정수 30명 축소를 꺼내든 배경 뭐라고 보시는지 궁금하고 신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싱하이밍 주한대사의 논란 이후에 한중 관계가 지금 좋지 않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가운데서 김기현 대표가 말씀해 주신 대로 국내 거주 중국인들의 투표권 제한 또 건강보험에 등록 가능한 피부양자 범위 축소 이런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 부분은 또 어떤 의도에서 좀 제안했다고 보시는지도 궁금하네요. 일단은 아마 국민의힘에서도 어제 이제 이재명 대표의 불체포 특권 포기 이 연설 내용을 예상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제 그에 대한 대응으로서 정치 개혁을 주도하는 당으로서의 이미지 그것을 선점하기 위한 목적도 이재명 대표의 불체포 특권 포기에 대한 어떤 대응적 성격이 있다고 보고요. 국회의원 정수 논의는 지금 여야가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단순 정수 문제가 아니라 선거 제도 문제고요. 선거구제 개편으로 이어져야 되고요. 또 지역적인 여러 가지 문제까지를 다 결부시켜서 정개특위에서 논의될 사항이지 여야 간 정치 협상으로 주고받을 문제가 아닙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 도입 원칙적으로 찬성할 수 있죠. 그리고 어떤 부정부패 문제가 있을 때 또 국회의원이 직무를 다하지 않을 때 여야가 각기 정당이 국민적 여론을 의식해서 한 번씩 취했던 내용들입니다. 이거를 여야가 꼭 정책을 합의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보여지고 불체포 특권 포기도 상징적으로 할 수 있고 사안에 따라서 각 당이 결단하고 결정하면 됩니다. 이거 헌법을 바꿔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이거 정치적으로 선언한다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응적 성격이 좀 컸다고 보고요. 중국과의 관계 문제 상호주의 원칙에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장관께서도 이제 이 문제에 대한 검토 의견을 계속 내어 왔었죠. 근데 이제 이 문제를 대단히 정치적으로 접근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특히 지난 대선 때도 그랬고요. 이번 총선에도 그렇고 이 반중 정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계속 중국에 대한 어떤 공격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영주권자에 대한 투표권은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시킨 법률이었고요. 문제가 있다면 협의해서 개정할 수 있는데 최근에 어떤 반중 정서에 조응해서 자꾸 이런 식으로 정치 문제를 하는 게 적절한 건지 향후 이 중국과의 외교가 개선되거나 정상화될 때 이런 문제는 또 어떻게 처리할 건지까지 같이 고민이 돼야지 지금의 상황만을 가지고 반중 정서를 자극하거나 중국과의 외교 관계를 악화시키는 쪽으로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 자,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어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불체포 특권 포기를 깜짝 선언했습니다. 대표연설에서 준비된 원고에 없던 내용이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거든요. 배경은 뭐라고 보시는지요? 우선 불체포 특권 포기는 그 이재명 대표 의원이 대선 후보 시절에 내렸던 대선 공약입니다. 그 네. 이후로 대선 작년 3월 이후로 하나도 안 지키셨잖아요. 본인은 계속 방탄을 했고 또 본인 민주당 의원들에서 방탄의 대상이 방탄에 쌓였던 거죠. 그래 놓고는 지금 와서 하겠다는 건데 왜 그러냐. 사정 변경이 뭐가 된 거냐. 제 눈에 비치는 것은 딱 두 개예요. 뭐냐면은 이번에 2차 이재명 의원 체포 동의안이 본회의에 올라오면 이번에 통과될 가능성이 엄청 높아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거의 100%예요. 왜 그러냐면은 보십시오. 지난번에 2월 달에 이재명 의원 1차 체포도 139대 138이었어요. 한 표 차이였어요. 그다음 그 이후에 이성만 의원, 그럼 윤관석 의원이 또 부결됐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재명 의원에 대한 2차까지 부결되면 그 데미지라는 건 엄청나다. 그렇게 되면 그런 판단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이른바 비명 의원들은 이번에는 찬성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건 공공연한 사실이었어요. 따라서 찬성되어 가결되는 그런 정치적인 수모를 겪느니 내가 선제적으로 내가 내 발로 나가겠다는 선제적으로 선언을 하자는 점 하나. 두 번째는 지금 검찰 수사를 이렇게 자기가 쭉 종합을 해보니까 다른 새로운 게 없는 것 같다라고 자신감을 가진 것 같아요. 검찰 수사가 별거 아니다. 또 하나 그다음에 법원에 지금 재판을 3건을 받고 있잖아요. 나가면서 또 재판을 받는데
또 법원에서 설마 나를 구속할 수 있겠느냐라는 영장을 발부할 수 있겠느냐는 그런 자신감이 붙은 거다. 그래서 종합적인 계산 끝에 이번에는 이렇게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하는 게 정치적으로 훨씬 더 유리하다고 최종 결론을 내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국민의힘에서도 이미 겹겹이 방탄조끼를 입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라 좀 모렴치하다 이런 평가도 있었고 말씀하신 부분 정의당에서도 대선 공약이 좀 제대로 이행이 됐다면 어땠을까? 뭐 돈봉투 의혹 체포동의안이 표결 이전에 이 선언이 나왔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도 나왔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아쉬움 평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워낙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차치하고라도 적어도 녹취록이라는 유력한 증거가 모든 국민에게 공개된 상태에서 윤관석 의원하고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까지 이제 부결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국민적 비판은 민주당에 집중될 수밖에 없죠. 근데 적어도 이제 불체포 특권의 헌법상 취지라는 게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모든 수사에 대해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에 대한 평가는 달리 있을 수 있고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관련해서는 국민 여론의 또 상당수는 검찰이 무리한 수사라는 여론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라리 당당하게 응해서 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면 기각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를 방탄 이용하는 게 아니라는 비판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예. 이제 어찌 됐든 정치적 결단이 필요했고 특히 혁신위가 1차 위원장 인선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을 결정적 자활과 혁신위의 성과였는데 혁신위의 어떤 새로운 출발의 부담을 덜어주는 의미도 분명히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 이제 진행되고 있는 이 대장동 관련된 수사를 보면 지금 뭐 의원님 말씀대로 검찰의 수사가 얼마나 무리했는지가 재판에서 이제 드러나고 있다는 자신감도 분명히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 검찰의 수사를 무리한 수사를 정면으로 돌파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하나가 있었고 당내의 어떤 혁신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을 세우면서 주도적으로 이 혁신 과제를 해나갈 수 있겠다는 자신감 이 두 가지가 같이 작용했다고 봅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라고 선언한 배경에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중에 하나는 혁신위원회가 불체포 특권을 다룰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혁신위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차원 아니냐 뭐 이런 해석들도 있습니다. 오늘 민주당 혁신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고 7명의 혁신위원을 공개했는데 먼저 조기현 변호사님은 오늘 혁신위원회 면면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일단 일반 국민들 보시기에는 생소한 인물들이죠. 그러니까 실제 정치적으로 민주당과 직접적으로 관계돼 있거나 정치 활동을 해오신 분들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 취재 내용에 보면 대선 때 이재명 그 대표의 선거 캠프에서 역할을 하셨던 분들인 건 맞고요. 예. 이제 그렇다고 해서 친명세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선 캠프에는 뭐 친명이냐 비명이냐 개파에 관계없이 또 시민단체까지 다 결합이 돼서 선거 캠프를 구성하기 때문에 선거 캠프에서 직을 맡았다고 해서 친명으로 규정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고요. 각계의 대표들 중에 민주당에 대한 어느 정도 애정이 있고 민주당의 혁신에 대한 어떤 분명한 입장을 가신 분들을 잘 인선했다고 보여지고요. 당 내부 인사에도 뭐 이해식 의원 같은 경우 또 원외위원장, 울산위원장도 됐는데 이분들 역시 뭐 특정 개파라기보다 합리적이고 민주당의 혁신에 대해서 당내 입장을 가장 정확하게 뭐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직은 뭐 어떤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적어도 혁신위는 백지 상태에 출발해서 여러 가지 혁신 의제를 만들어내고 결과를 도출하고 그분에 대한 전권을 이 지금 민주당 지도부가 줬기 때문에 결과로서 이제 민주당 혁신안을 만들어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고 봅니다. 네. 뭐 다른 네. 현실 정치와는 거리를 둔 분들은 맞는 것 같은데 대부분의 경우 7명 가운데 6명이 언론의 분석에 의하면 뭐 친명계로 분류된다 그래요. 저희들 이 중요한 것은 사실 민주당 내의 반응일 거예요.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치면 되냐는 소리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언론 보도를 제가 유심히 보니까 예를 들어서 외부 인사 가운데 예를 들어서 김모 변호사 같은 경우는 뭐 민변의 참여연대 출신으로서 성향이 뭐 이렇게 예측이 된다든지 또 교수님 한 분은 애국 지식인 34년 중 하나로 지난대선 이재명 후보 지지선을 했다든지 또 한 분은 이재명 후보의 제주 선대위 공동본부장을 했다든지 또 한 교수님은 이재명 당시 후보의 대리인으로
대통령 후보 등록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야 이걸 친명이 아니다 내지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인물들로 7명을 구성했다고 볼 여지는 전혀 제가 보기에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보기에 제3자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당내에서 어떻게 봐야 되냐가 중요할 것 같고 결정적으로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 김 위원장 새로 위원장이 되신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첫 번째 의제로 이제 돈봉투 사건을 다루기로 했다고 그랬는데 이분은 이제 김은경 씨가 처음에 혁신위원장 되고 나서 언론 인터뷰할 때 이 돈봉투 사건 그러니까 전당대회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검찰에 의해 만들어졌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밝혔단 말이에요. 그런 어떻게 보면 그 상식과 합리와는 거리가 멀는 뭐랄까 생각을 가진 분이 다시 혁신위원장에 대해서 돈봉투 사건을 첫 번째 혁신의 첫 번째로 다루겠다 이게 가능한 건지 합리적 접근이 그런 의무는 뭐 상대당 이야기입니다만은 좀 들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정치권 이슈들 신성범 전 의원, 조기현 변호사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